여러분, 상견례 자리에서 상대방 부모님을 무시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것도 노골적으로 대놓고 말이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자신의 친정 가족이 시어머니를 깔보고 무시했지만 그저 웃으며 넘어갔습니다. 결혼 후에도 명절마다 불참하고 선물은 받아도 답례는커녕 비아냥까지 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조용히 거리를 두기 시작했죠. 그리고 몇 년 후 며느리의 친정에 엄청난 위기가 찾아왔을 때 비로소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를요. 하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상견례의 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호텔 레스토랑에 마련된 자리, 양가 부모님이 처음 만나는 그날은 누구에게나 긴장되는 순간이죠. 신랑 측 어머니는 정갈한 한복을 입고 일찍 도착해 자리를 지키고 계셨습니다. 수수하지만 품이 있는 모습이었죠. 반면 신부 측 가족들은 약속 시간보다 20분이나 늦게 도착했습니다. 아이고 죄송해요. 길이 막혀서요. 신부의 어머니는 가볍게 사과했지만 그 표정에는 미안함보다는 이 정도는 괜찮지라는 여유가 묻어났습니다. 신부의 아버지는 시어머니를 보더니 대뜸 이렇게 말했죠. 여기 혼자 오셨어요? 아버님은 안 계신가? 네, 10년 전에 남편을 여의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럼 사업은 누가 하세요? 시어머니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하는 데는 큰 불편이 없어요. 그 순간 신부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주고받은 눈빛을 시어머니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별거 아니네라는 표정이었죠. 신부의 남동생은 아예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며 인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신부 측 가족들의 태도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준비해온 작은 선물을 건넸을 때 신부의 어머니는 포장도 뜯지 않은 채 가방에 넣어버렸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겨우 한마디였습니다. 반면 신부의 아버지는 자신의 사업 이야기를 끊임없이 늘어놓았죠. 우리는 건설 쪽 일을 하는데 요즘 프로젝트가 몇 개 진행 중이라서 말이죠. 딸 결혼식도 크게 할 생각입니다. 호텔 연회장 대관은 이미 해놨어요. 시어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하지만 신부의 아버지는 자꾸만 비교하듯 물었죠. 어머님은 예식장 쪽에 아는 분 계세요? 우리 쪽은 인맥이 좀 있어서. 아니요, 따로 아는 분은 없습니다. 그렇군요. 뭐 요즘은 다 업체가 알아서 해주니까요. 신부의 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래도 하객은 많이 오시겠죠? 친척분들이라도? 많지는 않습니다. 조촐하게 치를 생각입니다. 아, 그렇구나. 대화는 점점 어색해졌고 시어머니는 더 이상 말을 보태지 않았습니다. 신부 측 가족들은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나누며 시어머니를 철저히 소외시켰죠. 식사가 끝날 무렵 신부의 아버지가 계산서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네요. 우리가 낼게요. 어머님은 돈 관리 잘 하셔야죠. 결혼 준비는 거의 신부 측 주도로 진행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몇 번 의견을 내려 했지만 신부의 어머니는 매번 이렇게 말했죠. 어머님, 요즘은 이런 게 트렌드예요. 옛날 방식으로는 안 되죠. 신랑은 어머니가 섭섭해하는 걸 알았지만 신부와의 관계를 생각해 크게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그저 조용히 아들의 행복을 바라며 뒤에서 지켜볼 뿐이었죠. 결혼식 날 시어머니는 단정한 한복을 입고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신부 측 하객들 사이에서 그녀는 거의 투명인간 취급을 받았습니다. 신부의 친척들은 시어머니를 보며 수군거렸고 누구 하나 제대로 된 인사를 건네지 않았죠. 저분이 신랑 어머니래. 혼자 사신대. 별로 여유는 없어 보이네. 시어머니는 모든 걸 들었지만 얼굴 한번 붉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들이 행복한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을 뿐이죠.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결혼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걸. 하지만 아들을 위해 그녀는 참기로 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은 신축 아파트에 둥지를 틀었고 시어머니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혼자 살았죠. 시어머니는 아들 부부의 사생활을 존중한다며 자주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명절과 가족 행사만큼은 함께하고 싶었죠. 첫 번째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며칠 전부터 장을 보고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아들 부부와 함께 차례를 지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추석 당일 아침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올해는 처가에 가기로 했어요. 장모님께서 꼭 오라고 하셔서. 그래? 알았다. 괜찮아. 시어머니는 담담하게 답했지만 혼자 차린 차례상 앞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설날도 마찬가지였죠. 며느리는 매번 친정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친척들 모임이 있어서라는 이유로 시댁 방문을 피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는 용기를 내어 아들 부부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청소를 하고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죠. 하지만 약속 당일 며느리는 갑자기 친구 모임이 생겼다며 남편만 보냈습니다. 어머니 미안해요. 와이프가 급한 일이 생겼대요. 그래. 괜찮아. 아들은 어머니와 단둘이 식사를 하며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이 빨리 집에 가고 싶어 하는 걸 알았지만 애써 밝은 척했죠. 시간이 지나면서 며느리의 태도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명절 선물이나 용돈을 보내면 며느리는 문자 하나 제대로 보내지 않았죠. 가끔 답장이 와도 네 감사합니다 단 두세 글자였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좋아할 만한 고급 화장품 세트를 선물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며칠 후 전화해서 이렇게 말했죠. 어머니 이런 거 보내지 마세요. 저 이런 브랜드 안 써요. 제가 쓰는 제품은 이것보다 훨씬 비싸거든요. 그래? 미안하구나. 그리고 앞으로는 먼저 물어보고 보내주세요. 안 쓸 물건 받으면 처리하기 곤란해요. 전화를 끊은 시어머니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선의를 무시당한 기분이었죠. 하지만 그녀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메모했습니다. 앞으로 선물 보내지 말 것. 며느리의 친정에서는 반대로 시댁에 요구만 했습니다. 며느리의 남동생이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리려 했고 며느리 아버지는 건설 현장에 인력이 필요하다며 아들에게 주말마다 일손을 도우라고 했죠. 우리 가족인데 당연히 도와줘야지. 자네 어머니한테도 얘기해봐. 좀 보태줄 수 있는지. 아들은 난감한 표정으로 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돈 좀 빌려주실 수 있어요? 처남이 급한 일이 있대요. 시어머니는 물었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한 3천만 원 정도요. 알았어. 일주일 안에 준비해 볼게. 시어머니는 적금을 깨고 가게 운영 자금까지 털어서 돈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친정에서는 고맙다는 인사 한마디 없었죠. 몇 달 후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처남이 빌린 돈 언제쯤 갚을 수 있을까요? 아직 여유가 안 된대요. 그래. 천천히 갚아도 괜찮아. 하지만 그 돈은 결국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친정에서는 가족끼리 그런 걸 따지냐며 오히려 불쾌해했죠. 시어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또 한 번 조용히 메모했습니다. 다시는 돈 빌려주지 말 것. 며느리는 친구들 앞에서도 시어머니를 무시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요? 그냥 평범하신 분이에요. 특별한 건 없어요. 누군가 효도 잘하시냐고 물으면 글쎄요 할 만큼 하죠 뭐라고 대답했죠. 시어머니는 이 모든 것을 알았지만 절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아들 앞에서도 며느리 앞에서도 불평 한 번 하지 않았죠. 대신 그녀는 조용히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는 점점 줄었고 명절 선물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방문 제안도 하지 않았죠. 아들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왜 연락이 없으세요? 너희 바쁜 거 알아서. 괜히 방해하고 싶지 않아. 그래도 가끔은 같이 식사라도 해요. 그래. 다음에 시간 되면 그러자. 하지만 시어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래서 그녀는 더 이상 먼저 다가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라면 차라리 없는 것만 못하다고 생각했죠. 시어머니는 더 이상 아들 부부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너희끼리 편하게 지내라고 했고 생일에도 축하한다는 짧은 문자만 보냈죠. 아들은 처음에는 어머니가 서운해하는 줄 알고 걱정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것이 오히려 편하다고 느꼈습니다. 며느리는 아예 신경도 쓰지 않았죠. 시어머니가 안 연락하니까 좋네. 이게 딱 적당한 거리야. 며느리는 친구들에게 자랑까지 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는 간섭 안 하셔서 정말 좋아요. 요즘 누가 시어머니랑 자주 만나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침묵은 섭섭함에서 비롯된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략적인 선택이었죠.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가게 운영을 더 효율적으로 바꾸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받았던 무례함을 하나하나 기억하며 언젠가 올 그날을 준비했죠. 사람은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둔다. 시어머니는 누구에게랄 것도 없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의 친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아버지가 진행하던 건설 프로젝트에 문제가 생긴 것이죠. 시공 과정에서 하자가 발견되었고 발주처에서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금액은 무려 수억 원대였죠. 처음에는 이 정도는 해결할 수 있다며 자신감을 보이던 며느리 아버지였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추가 공사는 중단되었고 거래처들이 하나둘 발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은행 대출 상환 압박까지 들어오자 며느리 집안은 순식간에 경제적 위기에 빠졌죠. 며느리의 남동생이 운영하던 사업도 위태로웠습니다. 시댁에서 빌린 돈으로 시작한 사업이었지만 제대로 된 계획 없이 시작한 탓에 적자가 누적되고 있었죠. 결국 그 사업도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며느리 가족은 처음에는 이 사실을 숨기려 했습니다. 특히 며느리는 남편에게도 제대로 알리지 않았죠. 하지만 상황이 심각해지자 어쩔 수 없이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우리 아버지 회사가 좀 어려워졌어. 얼마나? 많이. 아들은 처가의 상황을 듣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도와주고 싶었지만 자신의 능력으로는 역부족이었죠. 그때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시어머니한테 부탁해봐. 예전에도 돈 빌려주셨잖아. 어머니한테? 지금? 왜 안 돼? 어차피 나중에 우리가 다 물려받을 거 아니야. 아들은 며느리의 말에 불쾌함을 느꼈지만 처가의 위기를 외면할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죠. 어머니, 통화 가능하세요? 그래, 무슨 일이니? 저기, 혹시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으세요? 할 얘기가 있어서요. 시어머니는 아들의 목소리에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그래, 언제 만날까? 이번 주말에 뵐 수 있을까요? 마누라랑 같이 갈게요. 알았어. 전화를 끊은 시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이미 며느리 친정의 위기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동네는 좁았고 소식은 빨랐죠. 며느리 아버지의 건설 회사가 어려움에 처했다는 소문은 이미 여기저기 퍼져 있었습니다. 드디어 오는구나. 시어머니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이 순간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무시하고 얕잡아 보던 사람들이 결국 도움을 청하러 올 거라는 것을. 하지만 그녀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이번만큼은 절대 물러서지 않기로. 주말이 다가왔고 며느리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잘 말해. 시어머니는 원래 마음 약하잖아. 우리가 잘 부탁하면 도와주실 거야. 하지만 며느리는 몰랐습니다. 시어머니가 더 이상 예전의 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조용히 참던 사람이 결심을 굳히면 얼마나 단단해지는지를. 그리고 그 결심은 이미 오래전에 만들어졌다는 것을 말이죠. 주말 오후 아들 부부는 시어머니의 집을 찾았습니다. 며느리는 몇 년 만에 시댁을 방문하는 것이었죠. 평소 같았으면 핑계를 대고 안 왔겠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두 사람을 담담한 표정으로 맞이했습니다. 들어와. 차 한잔 할까? 네, 어머니. 거실에 앉아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며느리는 시댁 집안을 둘러보며 생각했죠. 여기 팔면 얼마나 나올까? 하지만 그 생각은 곧 다른 걱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도와줄까?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사실 오늘 부탁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그래, 말해봐. 장인어른 회사가 요즘 좀 어려워졌어요. 프로젝트에 문제가 생겨서 손해배상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시어머니는 조용히 차를 마시며 들었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죠.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저희 아버지가 지금 너무 힘들어하세요. 금액은? 좀 큰데 일단 5천만 원 정도만이라도. 5천만 원?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놀란 표정이 아니라 오히려 담담한 표정이었죠. 며느리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네, 일단 급한 불부터 끄고 나면 나중에 꼭 갚을게요.
저희 아버지 회사만 정상화되면 그 정도는 충분히. 그렇구나. 시어머니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죠. 그런데 며느리 내가 왜 도와줘야 하지? 네? 며느리는 당황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처음 만난 날 기억나니? 상견례 때 말이야. 너희 부모님이 얼마나 나를 무시했는지 아직도 생생해. 약속 시간에 20분 늦게 오고 내 선물은 뜯어보지도 않고 나를 마치 투명인간처럼 대했지. 어머니 그건 아직 할 말 다 안 끝났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였어. 명절 때 한 번이라도 제대로 와봤니? 내가 준비한 음식 한 번이라도 같이 먹어봤어? 내가 보낸 선물은? 이런 브랜드 안 쓴다고 했잖아. 그때 기분이 어땠는지 아니?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멈추지 않았죠. 내 남동생이 돈 빌려갔을 때도 기억나니? 3천만 원. 내가 적금 깨고 가게 운영 자금까지 긁어 모아서 준 돈이야. 근데 그 돈 받고 나서 고맙다는 인사 한 번 있었어? 갚았어? 아니면 갚을 계획이라도 있어? 그건 제 동생이 사정이 어려워서. 사정이 어려우면 남한테서 빌린 돈은 안 갚아도 돼? 가족이라고 하면서 정작 나는 가족으로 생각한 적이 있니? 아들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시어머니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너한테는 할 말이 더 많아. 내 아내가 나를 무시할 때 왜 한 번도 막지 않았니? 내 장인 어른이 나를 깔볼 때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너는 내 아들이잖아. 죄송해요 어머니. 지금 사과해서 뭐해? 이미 다 지나간 일인데. 시어머니는 다시 며느리를 보았습니다. 너희 친정에서 나를 뭐라고 불렀는지 알아? 별 볼 일 없는 과부 가진 것도 없는 시어머니. 다 들었어. 동네가 좁아서 소문은 다 돌아오더라고.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으니까요. 내가 화를 내지 않은 건 너희를 용서해서가 아니야. 그냥 상대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을 뿐이지.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과 싸워봤자 내 품위만 떨어진다고 생각했어. 시어머니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조용히 거리를 뒀어. 연락도 안 하고 찾아가지도 않았지. 내가 없어도 너희는 행복했잖아. 시어머니가 간섭 안 해서 좋다고 했다며? 친구들한테 자랑도 했고. 며느리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돈이 필요하니까 찾아왔지? 너희 아버지 회사가 망하니까 이제야 나를 찾아온 거야? 이게 가족이야? 이게 며느리가 시어머니 대하는 태도야?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며느리가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흔들리지 않았죠. 우는 건 지금 해야 할 일이 아니야. 진작에 후회했어야지. 나를 사람으로 대우할 때 말이야. 아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 잘못입니다. 제가 중간에서 제대로 역할을 못했어요. 그러니 제발 일어나. 보기 안 좋아.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단호했습니다. 너희한테 해줄 말은 이거야. 나는 안 도와줘. 단 한 푼도. 너희가 나를 대했던 것처럼 나도 너희를 대할 거야. 없는 사람처럼. 어머니. 그리고 며느리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지? 나는 지난 몇 년간 가게를 잘 운영해서 제법 돈을 모았어. 이 집도 재개발 구역에 포함돼서 가치가 많이 올랐고. 근데 그게 너희랑 무슨 상관이야? 내 돈이고 내 집이야. 며느리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시어머니를 얼마나 잘못 판단했는지를. 나는 내가 번 돈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 할 거야. 봉사도 하고 어려운 사람들도 도울 거야. 근데 너희는 제외야. 너희는 어렵지 않아. 그냥 자업자득일 뿐이야.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갈 시간인 것 같구나. 문 앞까지 배웅은 안 할게. 스스로 나가렴. 어머니 제발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옷자락을 붙잡았지만 시어머니는 차갑게 손을 뿌리쳤습니다. 손 떼. 내가 너를 만질 때 한 번이라도 반가워했니? 이제 와서 왜 매달려? 그 순간 아들도 며느리도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그들에게 어떤 감정도 없다는 것을. 서운함도 미안함도 동정심도 없었습니다. 그저 남이 된 것이죠.
두 사람은 결국 빈손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차 안에서 며느리는 계속 울었고 아들은 핸들을 잡은 채 멍하니 앞만 바라봤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야? 그 정도로 화낼 일이야? 며느리의 말에 아들은 처음으로 화를 냈습니다. 그 정도라고? 당신은 우리 어머니를 사람 취급도 안 했잖아. 당신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그래도 시어머니잖아. 며느리 친정이 어려우면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한 게 어디 있어? 당신이 어머니한테 잘해준 게 뭐가 있는데? 부부는 차 안에서 처음으로 크게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도 조금씩 틀어지기 시작했죠. 며느리의 친정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시댁의 도움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들은 다른 곳에서도 손을 내밀었지만 누구도 선뜻 나서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아버지의 평판이 좋지 않았던 것도 한몫했죠. 사람들 대하는 태도가 거만했고 잘 나갈 때는 주변 사람들을 무시했던 그였습니다. 결국 며느리 아버지의 회사는 부도가 났고 진행하던 프로젝트들은 모두 중단되었습니다. 집까지 경매에 넘어갔고 가족들은 작은 전세집으로 이사를 가야 했죠. 며느리의 남동생이 운영하던 사업체도 문을 닫았습니다. 며느리는 친정 부모님의 몰락을 지켜보며 무너졌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친정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는 것은 고통스러웠죠. 하지만 더 고통스러운 건 이 모든 게 자신의 잘못 때문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내가 시어머니를 제대로 대했다면, 내가 좀 더 겸손했다면, 후회는 늦었습니다. 며느리는 다시 한번 시어머니를 찾아가 보려 했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고 문자도 일십당했습니다. 집으로 찾아가도 문은 열리지 않았죠. 어느 날 며느리는 우연히 동네에서 시어머니를 마주쳤습니다. 시어머니는 봉사단체 조끼를 입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시락을 나눠주고 있었죠. 며느리가 다가가려 하자 시어머니는 그녀를 보고도 모른 척 지나갔습니다. 마치 길가의 돌멩이를 보듯 무심하게. 그 모습에 며느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낯선 사람들에게는 웃으며 도시락을 건네면서 자신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는 현실이 너무나 처참했습니다. 며느리의 남편, 그러니까 시어머니의 아들도 변했습니다. 그는 아내가 자신의 어머니를 무시했던 것에 대해 점점 더 분노했고 결혼 생활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했죠. 아내 친정이 망한 후에는 오히려 홀가분해하는 자신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당신 부모님이 잘 나갈 때 우리 어머니를 무시했잖아. 이제 입장이 바뀌었으니까 어때? 남편의 말에 며느리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게 사실이었으니까요. 시간이 더 흐르고 며느리는 친구들에게도 손절당했습니다. 친정이 부유할 때는 그녀를 부러워하고 따르던 친구들이었지만 이제는 연락조차 받지 않았죠. 며느리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관계란 상대방을 존중할 때 만들어진다는 것을. 며느리는 매일 같이 후회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보냈던 문자, 했던 말, 행동 하나하나가 머릿속에서 재생되었죠. 그때 왜 그랬을까?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이라는 생각이 끊임없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는 용기를 내어 시어머니 집 앞에 편지를 놓고 왔습니다. 손편지로 진심 어린 사과를 담았죠. 하지만 그 편지는 개봉되지 않은 채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받기를 거부한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자신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가게는 더 크게 번창했고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를 존경했고 그녀도 그들에게 아낌없이 베풀었죠. 하지만 며느리와 그 가족에게는 철저히 선을 그었습니다. 어느 명절날 아들이 혼자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며느리는 오지 않았죠. 아니, 오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거부했으니까요. 어머니, 제 아내를 용서해 주실 수는 없나요? 용서? 난 이미 용서했어. 그래서 복수하지 않잖아. 단지 관계를 끊었을 뿐이야. 하지만 어머니, 너는 내 아들이니까 가끔 만날 수 있어. 하지만 내 아내는 내게 아무것도 아니야. 며느리? 그런 관계는 서로 존중할 때 성립하는 거야. 그녀는 한 번도 나를 존중하지 않았어. 아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모두 옳았으니까요. 며느리의 부모님도 결국 시어머니에게 직접 찾아왔습니다. 허리를 굽히고 사과했죠. 그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부인을 무시한 건 정말 잘못된 행동이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차갑게 답했습니다. 사과받았습니다. 이제 돌아가세요.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무릎까지 꿇었는데. 무릎 꿇으라고 한 적 없습니다.
스스로 하신 거잖아요. 저는 그저 제가 받은 대우만큼만 돌려드리는 겁니다. 며느리의 부모님은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렀고 며느리는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지만 정신적인 고통이 더 컸죠. 친정 부모님을 돕지 못한다는 죄책감, 시어머니에게 버림받았다는 수치심, 그리고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분노가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대하는 태도가 차갑게 변했고 가끔은 어머니 편을 들기도 했죠. 부부 사이에는 점점 균열이 생겼고 이혼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결국 정신과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상담사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죠. 제가 너무 후회돼요.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상담사는 말했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어요.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요? 시어머니는 저를 용서하지 않으실 거예요. 용서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당신이 진심으로 변하세요. 다른 사람들에게라도 잘하세요. 그게 진정한 속죄입니다. 며느리는 조금씩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자신이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도 무시하고 살아왔다는 것을. 점원들에게, 식당 직원들에게, 택배 기사님들에게도 무례하게 대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며느리는 천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고 겸손하게 행동하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끝내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몇 년이 흘렀습니다. 며느리는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았고 식당 직원에게도 택배 기사님에게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중하게 대했죠. 친정 부모님도 과거의 오만함을 버리고 겸손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매년 시어머니 생신날마다 집 앞에 조용히 선물을 놓고 갔습니다. 받아주지 않아도 문자 답장이 없어도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진심 어린 편지도 함께 놓고 갔죠.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그저 제 진심을 전하고 싶을 뿐입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그 선물들을 그냥 두었습니다. 하지만 편지만큼은 읽었습니다. 며느리의 변화를, 진심을 그녀는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죠. 5년이 지난 어느 겨울날 시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큰 병은 아니었지만 입원이 필요했죠. 아들이 달려왔고 며느리도 따라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보자 고개를 돌렸지만 며느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간호할게요. 제발 기회를 주세요. 며느리는 2주 동안 병원에서 시어머니를 정성껏 간호했습니다. 밤샘 간호도 마다하지 않았고 매 끼니 직접 만든 음식을 가져왔죠.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태어나는 날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며느리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고마웠어. 단 3글자였지만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5년 만에 처음 듣는 시어머니의 말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래, 알아. 내가 변한 거 다 봤어. 시어머니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용서는 쉽지 않아. 아직도 그때 일들이 생각나면 가슴이 아프거든. 하지만 내가 진심으로 후회하고 변하려고 노력하는 걸 보면서 조금씩 마음이 풀리더라. 어머니, 완전히 예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어. 상처받은 마음은 쉽게 아물지 않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같은 공간에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다시 시작해보자.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평생 잘할게요. 정말 평생. 그 후로 며느리는 정말 달라졌습니다. 명절마다 빠짐없이 시댁을 찾았고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음식을 배워서 만들어 드렸습니다. 시어머니도 조금씩 마음을 열었죠. 완전히 예전처럼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며느리의 노력을 인정했습니다. 몇 년 후 시어머니는 재산을 정리하며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재산 대부분은 사회에 기부했지만 아들과 며느리에게도 적당한 몫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편지도 함께 남겼죠. 며느리에게. 내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변하는 모습을 보며 나도 용서하는 법을 배웠어.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으려는 노력이지. 너는 그걸 해냈어. 비록 상처받은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남은 시간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
너를 용서해. 며느리는 그 편지를 읽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 편지는 그녀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되었죠. 이 이야기의 교훈은 이렇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는 항상 존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실수했다면 진심으로 뉘우치고 변화하세요. 용서받는 것은 쉽지 않지만 진심은 언젠가 통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용서하는 것 역시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며느리는 그 후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며 살았습니다. 저처럼 후회하지 마세요. 가족을 소중히 대하고 모든 사람을 존중하세요. 그리고 만약 잘못했다면 진심으로 변하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시어머니가 보여준 용서는 며느리에게 평생의 교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훈은 며느리를 통해 다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죠. 존중과 용서 그리고 진심 어린 변화. 이것이 바로 진정한 가족의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며 무엇을 느끼셨나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지는 않나요? 사람을 대할 때는 항상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죠. 시어머니와 며느리, 시댁과 처가 이 모든 관계는 서로 존중할 때 아름다워집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교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을 소중히 대하고 특히 가족에게는 더욱 따뜻하게 대하시기 바랍니다. 후회는 항상 너무 늦게 찾아오니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